안녕하세요. 제1절 당좌자산에 대한 기출분계 연습 보겠습니다. 제3장 계정과목별 회계 처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제3장에서 배운 내용은 이론편에서도 당연히 출제가 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우리 전산회계 2급 당락을 좌우하는 큰 점수 비중이 있는 실기편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금 배우고 있는 제3장 내용이 사용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볼 거는요. 자,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제1절 당좌자산의 이론편 내용들이 실기편 문제 4번, 문제 5번, 문제 6번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한번 구경해 본다 이겁니다.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러한 거래들을 우리는 K랩 프로그램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실기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실기편 해당 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차변, 대변 이렇게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실기편을 하더라도 프로그램 다루는 기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계 지식, 차변, 대변으로 어떻게 회계 처리하지 라고 하는 회계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실기편 분계들을 우리는 차변, 대변 이러한 회계 처리 관점에서 집중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이러한 분계 내용들은요. 굳이 연습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분을 위해서 이 문제들에 해당되는 데이터들은 우리 배포해드리는 백데이터 코드 번호 2301 보면 연습상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그 회사를 선택해 가지고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일반전표 입력 메뉴 거기에 들어가셔서 요 거래 내용을 차변, 대변 입력하는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회계 처리 그 입력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 되도록이면 차변, 대변 요 회계 처리 특히나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에 입각해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 좋을 것 같다고 권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 연습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좀 시험 자주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된다던가 또는 제가 이런 문제들은 최근에 들어서 출제 비중이 조금 더 높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으면 그런 것 정도만 몇 개 체크해 두시고 나중에 시간이 생기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입력 연습하시면 그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이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6월 1일 대원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대금 15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물건 팔고 150만 원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상품을 판 거래.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150만 원, 차변에 현금 15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 8요소의 결합관계로 보면 대변에 수익의 발생, 차변에 현금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문제 2번. 6월 2일 매출처 홍제 상사에 상품 1,0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8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자, 물건 팔았다 이겁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 1,000만 원. 그 물건이 상품이니까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이다. 그죠? 그리고 돈은 80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수취채권에 해당하죠.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수취채권 뭐라고요?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그리고 자, 이러한 수취채권은 나중에 받을 돈이죠. 누구한테 받아야 되는지 거래처를 따박따박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을 거라고요? 홍제상사라는 곳에서 받을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중에서 받을 돈 또는 줄 돈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정 과목 옆에다가 거래처까지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제4장 제1절
실기편 단원에서 제가 충분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요런 계정 과목들은 받을 돈 또는 줄 돈에 해당하니까 거래처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제가 정리를 딱 해드릴 거다 이겁니다. 그때 이런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은 정리하기로 하고, 지금은 우리가 계정 과목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이런 계정 과목 중에서 줄 돈 또는 받을 돈 계정 과목은 이렇게 거래처를 입력하거나 뭐 그 정도만 조금 이해해 주시고 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쭉쭉 설명하는 거 들어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3장에 대한 기출 붕괴 연습 그 공부하실 때는요, 그 거래처 임명 여부를 너무 비중 있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변, 대변에 적히는 계정 과목들, 그리고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어디에 해당하고 거래, 판료, 소익, 결합관계에 따르면 어떻게 지금 분석되는 것인지 그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할게요. 그래서 대변 상품 매출 1,000만 원, 차변의 보통 예금 800만 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200만 원, 홍제 상세에 대한 것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거래, 판료, 소익,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문제 3번 봅시다. 6월 3일 거래처 여행박사의 상품 8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절반은 자기압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다. 자, 상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기록하고, 자, 강조드렸죠. 우리 이론편에서 자기압수표 이거는 언제든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통화대용증권이라고 부르고 이거는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라고 우리 정리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자기압수표로 받은 부분 400만 원은 현금 계정 과목으로 차변 처리한다. 그리고 나머지 400만 원은 나중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 매출금, 그죠? 주된 영업 활동이면서 외상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마찬가지 이거 받을 돈이니까 여행 박사라는 거래처를 기록을 해줄 것이다. 자, 거래 판료소 결합관계 이제 자꾸 하진 않을 건데요. 조금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분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것도 거래 판료소 결합관계 분석해 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 4번. 6월 4일 신한은행 발행 자기압수표 20만 원을 현금과 교환했답니다. 그러면 자기압수표가 뭡니까?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들어온 현금 당연히 현금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붕괴를 굳이 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기압수표 줬으니까 대변에 현금 20만 원,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현금 20만 원. 차변과 대변이 계정 과목과 금액이 똑같으니까 붕괴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라고요? 붕괴 없음이 정답이래요. 이런 문제도 과거에 한번 출제가 되었었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맹점이 뭡니까? 알고 이거는 붕괴 없구나 이렇게 한 사람도 정답이고, 몰라서 그냥 넘어간 사람도 정답이고, 그래서 채점상 그 형평성에서 약간 조금 모순점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주 출제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만은 과거에 이런 문제도 나왔구나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차변에 현금 20만 원, 대변에 현금 20만 원 이렇게 쓴 사람은 틀린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정답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예 붕괴 안 한 것도 정답 인정되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문제 5번. 6월 5일 찬결 조명의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150만 원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대변에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타인 발행 당좌 수표 뭐라고요? 통화 내용 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그래서 차변에 현금 15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외상이니까, 그리고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거래처 찬결 조명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수익의 발생 대변,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문제 6번 6월 6일 평창 왕구의 문구 상품이랍니다. 5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당좌 수표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상품 판 거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500만 원 그리고 동전 발행. 동점이라는 거는요. 앞에서 말한 같을 동자죠. 앞에서 말한 요 거래처가 발행한 그 뜻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타인 발행 당좌 수표하고 똑같은 말이죠. 거래처가 발행해서 우리한테 준 당좌 수표. 뭐라고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라고. 그래서 현금 300만 원 기록하고 나머지는 뭐 외상이니까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외상 매출금 평창왕구 20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래서 5번과 6번의 차이 뭡니까? 거의 유사하지만 5번은 타인 발행 당좌 수표라고 그냥 딱 이렇게 단어를 제시해 준 거고 6번은 동전 발행해 놓고 그 앞에 그 거래처 이렇게 기록해 주고 약간 다르게 좀 했다. 뭐 문제를 제시했다. 그런 것밖에 차이가 없네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데 똑같게 내기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뭔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7번 볼게요. 6월 7일 거래처 평창왕구에 상품 15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거래처 발행 당좌 수표 100만 원과 자기압 수표 50만 원으로 회수했다. 이것도 뭐 약간 좀 변형했다라고 분석된다. 그죠? 자, 대변의 상품 매출 150만 원 기록하고 자, 거래처가 발행해서 우리한테 준 당좌 수표 우리 입장에서는 타인 발행 당좌 수표니까 현금이죠. 통화대용증권. 그리고 자기압 수표 뭐라고요? 통화대용증권이니까 현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둘 다 결국은 현금 계정 과목으로 처리해야 되고 따라서 차변에 그냥 요거 두 개 합한 150만 원 현금 기록하면 끝이다 이거지. 자, 문제 8번요. 6월 8일 DC백화점의 외상 매출금 잔액 320만 원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답니다. 자, 우리가 외상으로 물건 팔아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이렇게 기록을 했었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외상 매출금 받을 때가 돼가지고요, 그거를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거지.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요. 그리고 차변에 보통예금 320만 원 기록하면 된다.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의 보통예금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 그리고 외상 매출금 같은 거 받을 돈이니까 거래처 관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DC백화점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처음에 딱 차변 쪽에 기록했다가 이제 DC백화점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요거는 받았다. 앞으로 받을 일 없다라고 이제 관리해야 되겠죠. 없앨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거래처를 기록해야 될 것이다. 문제 9번. 6월 9일 거래처 영남상회로부터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은 현금으로 회수하고 1000만 원은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았다. 마찬가지 차변 쪽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이제 받을 때가 돼가지고 돈으로 받는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000만 원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문제 10번 6월 10일 신한은행과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하다. 또한 당좌 차월 계약에 의한 당좌 차월 한도액은 1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좀 길게 적었는데요.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그래서 신한은행하고 당좌 예금 하나 만드는 계약 체결했다 이겁니다. 당좌 예금은 뭐라고요? 우리 잔고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이 당좌 예금이라고 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좌 예금 만들 때는 마이너스 통장 계약까지 많이 같이 덧붙여 가지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쭉 길게 적었다 이겁니다. 결국 이 거래에서 해야 되는 회계 처리는 뭐라고요? 당좌 차월 한도액, 즉 마이너스 통장 한도가 얼마인지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회계 처리할 때 전혀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내용은 뭐라고? 현금 1000만 원을 현금 100만 원이에요. 현금 100만 원을 당좌 예금 통장에 그냥 불입했다 이거지 뭐. 그러면
대변에 현금 100만 원, 자산의 감소. 차변에 당좌 예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증가하는 거죠. 차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래 판례서로의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 11번 봅시다. 6월 11일 거래처 호반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당좌 수표 발행하여 지급했다. 자, 외상 매입 거래랍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이거죠. 차변에 상품 100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했을 겁니다. 상품 외상으로 살 때. 거래 판례소유 결합관계로 분석하면 차변의 상품 100만 원은 자산의 증가, 대변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은 부채의 증가, 그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외상 대금 줄 때가 됐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차변에 적어서 없애고 거래 판례소유 결합관계를 보면 부채의 감소죠. 자, 받을 돈에 대해서 거래처에 입력하듯이 줄 돈에 대해서도 거래처 당연히 입력합니다.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호반 상사라고 차변에 기록하거나 대변에 기록할 때 외상 매입금에 대해서 이렇게 거래처를 기록을 해줘야 된다 겁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이제 우리 돈 나가야 되겠죠. 돈이 어떤 식으로 나갔습니까?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이겁니다. 자, 당좌 수표 발행일 때에는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요? 대변에 당좌 예금 적는다. 그게 키워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이렇게 대변에 당좌 예금 100만 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이겁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에 부채의 감소, 대변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다. 문제 12번 6월 12일 미소 가방에 상품 2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약속어음, 만기일은 당연도 9월 12일이래요. 이걸로 받았답니다. 자, 매출했으니까 대변에 상품 매출 200만 원 기록하면 되고요. 차변에 자 50만 원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차변에 현금 50만 원 적으면 되고 어음으로 받은 부분은 받을 어음이라고 기록하면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어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받을 어음 또한 받을 돈 해당하죠. 누구로부터 돈 받아야 되는지 당연히 기록해야 된다. 미소 가방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기일이 이렇게 가끔 어음에 대해서 등장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우리 어음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유동 항목일 것입니다. 유동, 비유동은 구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올해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면 유동, 1년 이후에 도래하면은 비유동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음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만기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올해 결산일 12월 31일 기준으로 만기가 1년 안에 도래한다 이겁니다. 이거는 만기가 더더군다나 언제입니까? 올해 9월 12일입니다. 올해 결산일은 올해 12월 31일인데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면 당연히 유동인데 그것보다도 결산일보다도 더 앞이니까 당연히 유동이죠. 그래서 유동, 비유동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음에 대해서 만기일이 제시되는데요. 이런 거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동이기 때문에 만기가 제시 안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도요. 어음이라는 게 사실은 작은 돈은 아닐 거거든요. 큰 돈이기 때문에 어음이라는 거를 서로 주고받는데 그런 큰 돈을 자, 한 1년 반 있다가 또는 2년 있다가 줄게라고 이렇게 어음증서 끊어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신뢰성이 낮다 이겁니다. 1년 반, 2년 이후에 그 상대방 회사가 아직 살아남아 있을지 아니면 경기 안 좋아서 망해버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심히 불안하기 때문에 어음이란 거는 만기가 몇 개월밖에 안 됩니다. 길어도 3개월, 4개월 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기 같은 게 큰 의미는 없는데요. 가끔 등장한다 이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냥 정상적으로 그렇게 길지 않구나라고 판단되면 그냥 우리 배우고 있는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쓰면 됩니다. 나중에
비유동 자산 쪽에 보면 어음 중에서도 비유동 항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하면 이런 계정 과목 쓴답니다. 장기성 받을 어음 그런 계정 과목이 있기는 있답니다. 그러나 그런 계정 과목은 거의 실무에서는 쓰이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요. 그리고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금성 자산 뭐 이렇게 보면요. 금융상품이나 채무증권 중에서 우리가 취득할 당시에 3개월 이내면은 현금성 자산으로, 즉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된다고 했었죠. 그거는 이 어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약속어음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약속어음 이런 거는요. 만기가 설사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이 우리가 취득할 당시에 만기가 2달밖에 안 남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연히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는 것입니다. 현금성 자산은 금융상품과 채무증권 그거 중에서 뭐 이렇게 정의가 완료된다 이겁니다. 요거는 현금성 자산은 전혀 해당 사항 없는 부분이다. 자, 그리고요. 그 금융상품은 뭡니까? 은행에서 만든 정형화된 상품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RP, CP, CD 뭐 이렇게 영어 약자로 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있는데 그 금융상품 중에서 보면 그 맨 아래 구석탱이에 보면은 CP, 기업 어음 뭐 이런 게 나온다고. 거기에도 어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약속어음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고 한글로 굳이 풀어보다 보면 그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붙을 뿐입니다. 그거는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전혀 다른 금융상품이다. 사실은 우리 전산회계 시험에서요. CP가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 자료들 보면 뭐 그 금융상품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소개돼 있어가지고 우리 교재도 일단 수록은 해놓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약속어음은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마시라.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다 끝났나요? 그죠? 차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받을 어음 150만 원 이렇게 분석했고 거래 판례수의 결합관계는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분석 가능하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6월 13일 진아 상사의 상품 1,0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은 동전 발행 어음으로 받았답니다. 매출 시 발생한 운임 5만 원은 당점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상품 매출했다 이거죠. 그러면 대변에 상품 매출 기록하고 어음으로 받았다. 우리 주된 영업 활동으로 어음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쓰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진아 상사라고 적고요. 1,000만 원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주된 영업활동으로 자산을 처분하면서 운반비, 재세금, 수수료 이런 게 생기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별도의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상품을 팔면서 운반비가 발생했다. 이런 거는 별도 비용으로 써야 된다고 합니다. 차변에 운반비. 코드 번호는 자 우리 실기편 할 때 코드 번호가 800번대 코드도 검색이 되고 다른 코드 번호도 검색될 때 우리는 무조건 뭐 800번대 코드 판매비와 관리비로 이렇게 선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드 번호 8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로 딱 선택하고요. 5만 원. 그리고 그 부분만큼은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대변에 현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 계정 과목 써야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물건 처분할 때 이런 각종 짜잘한 수수료나 운반비나 세금 나오면 별도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해드렸던 부분 두 가지 포인트가 동시에 등장하는 거죠. 매우 중요한 문제 유형입니다. 별표를 2개 쳐주십시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매우 자주 출제됩니다. 매우 자주. 자, 이렇게 분석했고요. 문제 14번 6월 14일 수동 가구에 상품 300만 원을 매출하고 200만 원은 수동 가구가 발행한 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을 어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주된 영업 활동이니까 이런 계정 과목 쓰더라. 아시겠죠? 15번 보겠습니다. 6월 15일 운동랜드에 상품 50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0만 원은 동전 발행 약속어음, 만기일은 당연도 9월 15일입니다. 요거를 받고 잔액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답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받을 어음, 그리고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하면 되겠죠.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문제 16번 봅시다. 6월 16일 해피 상사에 상품 700만 원을 판매하고 판매 대금 중 500만 원은 해피 상사에 대한 외상 매입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동전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취했다. 대변의 상품 매출 기록하고요. 어음 받는 부분은 받을 어음으로 기록하면 됩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차변에 오는 게 외상 매입금이 온다. 그게 조금 특이하네요. 자, 우리가 돈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해피 상사에 대해서 외상으로 과거에 상품을 사가지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현재 대변에 기록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돈 주는 것 대신 우리가 줄 돈 그거 안 주기로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이렇게 기록되겠지요. 그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도 간혹 출제되는 것 같아요. 간혹 출제되거든요. 하나 별표 쳐두시고요. 자, 거래 판료 소요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부채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17번 6월 17일 부흥신발에 상품 350만 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약속어음, 만기일은 당연도 9월 17일 이걸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했다. 또한 당전부담 운반비 15,000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다. 대변의 상품 매출 350만 원, 차변의 받을 어음 그리고 외상 매출금 제시된 금액대로 딱딱 기록하고 운반비 뭐라고요?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발생한 거니까 별도 운반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고 그 부분은 현금 나갔으니까 대변에 기록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판료 수익 결합관계 분석해 보면 대변의 수익의 발생, 대변의 현금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문제 18번 6월 18일 산미상사의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에 대하여 700만 원은 당해 연도 12월 31일 만기 약속어음으로 받고 잔액은 현금으로 받았다. 우리가 과거에 물건을 상품을 외상으로 팔은 모양이죠. 그러면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거 돈 받을 때가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에 기록해서 없애고 이제 돈 받으면 되는데 그쪽이 지금 당장 현금이 좀 부족했나 봐. 그래서 어음으로 700만 원 주고 300만 원만 현금으로 주었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면 거래 판료 소유 결합 관계로 분석해 보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자산의 증가로 분석 가능하다. 문제 19번요. 6월 19일 제일문구에서 상품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소유하고 있던 산미상사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했다. 배서 양도하면 어떤 게 키워드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저쪽에 넘겨줬으니까 대변에 기록한다. 그게 키워드였습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50만 원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 판료 소의 결합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문제 20번
6월 20일 보람상회에서 상품 9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 중 50만 원은 소유하고 있던 가나 의류 발행의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랍니다. 그러면 배서 양도니까 그죠? 대변에 받으럼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자, 대변에 받으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90만 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 기록하면 되겠죠. 주된 영업활동으로서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기록하면 되겠다. 다만 실기편에 있어서 거래처 기입할 때는 조금 채점 포인트가 있겠네요. 이렇습니다. 자, 받으럼은 원래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겁니까? 가나 의류라는 곳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음이 있을 때 그 어음을 만기가 되면 누구한테 가가지고 돈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가나 의류라는 회사에 가가지고 또는 그 가나 의류가 그 위임한 은행 가가지고 요거 가나 의류에서 발행한 어음인데요. 돈 주세요. 이렇게 들이밀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음의 거래처는 어디라고요? 애당초 어음을 발행해가지고 우리한테 준 가나 의류 이겁니다. 그런데 외상 매입금은 누구한테 나중에 외상 대금 갚아야 됩니까? 지금 상품을 산 누구? 보람상에 얘한테 돈을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외상 매입금의 거래처는 보람상이고요. 받을 어음의 거래처는 가나 의류다.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을 짝짝 기록을 해야 된다. 중요하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중요하게 생겼죠. 그래서 실기편 문제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거래처가 서로 다른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는 외울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기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여기서 별표 하나 쳐두셔도 되겠네요. 별표 하나 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21번 6월 21일 보라 상사의 외상 매입금 15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박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하다. 어음의 배서 양도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적으면 되는 거고 그죠? 자, 지금 차변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우리가 보라 상사로부터 외상으로 물건 산 적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입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돈 줄 때가 됐는데 실제 현금이 없어서 대박 상사라는 곳에서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던 어음을 돈 대신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그죠? 배서양도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것이다. 거래 판례수의 기록관계,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되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음은 누구한테 받은 거라고요? 대박 상사한테 받은 거다. 거래처가 대박 상사고 없어지는 외상 매입금은 누구라고요? 보라 상사한테 줄 돈이었다 이겁니다. 보라 상사를 기록한다. 이런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이 앞 문제에서 별표 쳤으면 뭐 이것도 똑같은 로직이니까 별표를 굳이 안 치셔도 되고 또는 치셔도 되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래처가 서로 다른 것만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이왕 하는 거 그냥 별표 치기로 할까요? 똑같은 로직이니까 그죠? 로직이라 하더라도 중요하니까 이것도 별표 하나 쳐 주십시오. 됐습니다. 자, 22번 문제 볼게요. 6월 22일 미란 상사의 외상 매입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포항 상사로부터 매출 대금으로 받은 약속금 7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거의 앞에 문제하고 유사하네요. 대변에 받을 어음 배서 양도를 기록하고 차변에 외상 매입금 100만 원 기록하고 부채 감소,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이점이 있다면 현금도 중간에 조금 끼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배서 양도한 어음은 70만 원인데 없어져야 될 부채는 100만 원이다 보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현금으로 별도로 또 줄 수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거래 판례수의 결합관계,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로 분석할 수 있다. 거래처 받을 어음은 거래처가 포항 상사고 외상 매입금은 미란 상사다. 이렇게 분석 가능. 문제 23번 3명 상사의 외상 매입금 3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서 당사가 상품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동신 상사 발행의 약속금 200만 원을 배서 양도하고 잔액은 당사가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약소금의 만기는 당연도 9월 23일이랍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받으럼 적으면 되겠죠. 배서 양도한 거니까, 그죠?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입금, 부채의 감소가 기록되면 되겠죠. 그리고 차이 나는 부분은 우리가 어음을 끊어줬다고 했으니까 지급 어음 대변에 기록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분석 가능하죠. 거래 판례서의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부채의 증가, 이렇게 거래 판례서의 결합관계 분석 가능하다. 다만 거래처가 다 다르니까 조금 주의해야 되겠다, 그죠? 어음은 받을 어음 대변에 기록되는 거는 애당초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동신상사로부터 받았다고요. 그러면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동신상사로 기록하고요. 외상 매입금은 3명 상사한테 줄 외상 매입금이었죠. 3명 상사로 이렇게 기록하고. 자, 어음을 우리가 새로 끊어서 주었습니다. 누구한테 줬습니까? 3명 상사한테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급 어음의 거래처는 3명 상사가 될 것이다. 맞죠? 그래서 나머지 거래처는 3명 상사 기록하면 되는데 받을 어음, 배수양도하는 이 부분은 애당초 동신상사로부터 받았으니까 이거는 동신상사로 기록이 된다. 이렇게 딱딱 거래처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됐습니다. 문제 24번. 거래처 하나상사에서 매출대금으로 받은 약소거음 10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확인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하나상사에 대한 거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돈이 얼마가 들어왔습니까? 100만 원 들어왔는데 뭘로? 당자예금으로 들어왔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되겠다. 어렵진 않죠. 거래 판례서의 결합관계를 보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될 것이다. 어음 받을 때가 돼가지고 당자예금으로 받았다. 문제 25번. 거래처 일제자전거에 상품을 판매하고 받았던 약소거음 1,200만 원을 거래처 은행에 추심 의뢰하여 추심료 3만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자예금 계좌에 입금되었음을 통보받았다. 어음 만기가 돼가지고 돈 받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변에 받을 어음 일제자전거 1,200만 원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당자예금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기록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수수료가 조금 생겼다 이겁니다. 추심 수수료. 그래서 우리가 어음 만기되어서 회수할 때 추심이라고 했습니다. 추심일 때는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은행에 있을 때는 수수료 비용 그게 키워드였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수수료 비용은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될 때 800번대 코드로 우리 선택하면 된다고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자예금으로 들어오는 거는 1,200만 원 중에서 3만 원 뺀 요 1,197만 원만 들어온다. 됐죠? 문제 26번. 영남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소금 400만 원이 만기가 되려 국민은행에 추심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사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마찬가지죠. 추심일 경우 은행 수수료가 생긴다 이겁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영남상사 400만 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오고 차변에 수수료 비용 생긴다 이거지.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400만 원에서 4만 원 뺀 396만 원만 들어오게 된다. 자, 거래 판례서 결합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문제 27번. 거래처 태안상회로부터 받은 약소금 100만 원을 만기 전에 거래처 은행으로부터 할인받고 할인료 38,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금받다. 단 할인된 어음은 매각거래로 가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음의 할인에선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차변의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게 키워드였죠. 그래서 어음을 아직 만기되기 전에 현금으로 은행 가서 바꿨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받을 어음 기록하고 자산의 감소, 차변에 보통 예금 들어오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자기가 수수료 또는 이자 명목으로 조금 뗀다고 했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들어오는 돈은 100만 원에서 38,000원 뺀 96만 2천원만 차변으로 보통 예금으로 들어온다. 거래 판례수의 계력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차변의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는 매각거래라는 건요 이렇답니다. 우리 회계학적인 이론적으로 보면요 이러한 어음의 할인은 우리가 매출 채권을 즉 받을 어음이라는 매출 채권을 은행한테 팔아먹은 걸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매출 채권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차입하는 거래로 볼 수도 있답니다. 둘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대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나 우리 일반 기업회계 기준 또는 IFRS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중에서 뭘로 보냐면 매각 거래로 본답니다. 매출 채권을 은행한테 팔아먹은 걸로 본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키워드를 뭘로 정리했다고요? 그냥 받을 어음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그 비용으로 매출 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기록하는 걸로 우리가 키워드를 정리해 버렸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론적으로 차입 거래로 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때는 이때 쓰는 계정 과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부분은요. 우리 회계 입문자 입장에서는 뭐 어렵진 않지만 괜히 알면 머리만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매각 거래 이걸로 그냥 딱 못을 받고 회계 처리를 정리해 두도록 합시다. 됐습니다. 28번 볼게요. 6월 28일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용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800만 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한답니다. 단 매각거래인 뭐 다르지 않죠. 어음 할인했다 이겁니다. 대변에 받을 어음 800만 원, 차변에 당좌예금 들어오고 자 차이 나는 금액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기록을 한다. 문제 29번. 거래처 지혜전자의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50만 원을 대손 처리하였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다. 어떻게 됩니까? 대손의 확정분기입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없애고요.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먼저 기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계정 과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하나도 없으니까 뭘로? 전부 다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지요. 자, 없어지는 게 외상 매출금 또는 받을 어음일 경우에는 대손 상각비라는 계정 과목 판관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미수금이나 대여금 계정 과목이 없어질 때는 기타의 대손 상각비라고 우리가 이론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그 로직대로 딱딱 회계 차리면 되겠다. 문제 30번. 6월 30일 거래처 명품전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53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답니다. 대손 처리 시점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잔액은 18만 원이다. 외상 매출금 일단 없애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53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있으면 그거 먼저 부족하면은 대손 상각비로 이렇게 기록한다. 대손 충당금이 현재 18만 원 있으니까 그건 먼저 차변에 기록하고 나머지 금액 35만 원만 대손 상각비로 기록하면 될 것이다. 문제 31번 봅시다. 기말 결산 시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의 잔액이 각각 692860001, 1048000001이라고 가정할 때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2%의 대손 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기초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은 0원, 기초 받을 어음의 대손 충당금은 50만 원이다. 뭐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자, 보충법으로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올해 말 대손 충당금 잔액 목표가 얼마입니까? 외상 매출금이 692860001이니까 여기서 곱하기 2% 한 0.02 하면 1, 3, 8, 5, 7, 2, 0 요게 재무상태표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으로 기록돼야 되는 목표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설정이 돼가지고 올해 초로 넘어온 금액은 얼마라고요? 0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거 전체를 다 올해 추가 설정해야 되겠지요. 얼마요? 1385720. 그리고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올해 말 대손 충당금 금액 목표는 얼마라고요? 104 800 000 곱하기 0.02 하면은요 2096000입니다. 이게 재무 상태표에 기록돼야 되는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의 목표치다 이겁니다. 그런데 작년도 말로부터 설정되어서 넘어온 게 올해 초로 넘어온 게 50만 원 있으니까 차이 나는 것만 올해 추가 설정하면 되겠지요. 얼마요? 1596000 이렇게 추가 설정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월 31일에 분계가 이렇게 되겠네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 1385720 받을 엄에 대한 대손 충당금 1596000 이렇게 딱 기록하고 요거 둘 다 어차피 차변에 대손 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판관비로 처리한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한 금액 이렇게 바로 그냥 하나로 기록해도 되겠다 이겁니다. 차변에 대손 상각비 됐습니다. 거래 판례 소액 결합 관계로 분석하자면 이제 말이 긴데 자산의 차감 항목이니까 대손 충당금이 그냥 편의상 부채로 그냥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의 증가, 대변에 부채의 증가 이렇게 단순하게 딱 말하면 되고요. 차변에는 비용의 발생 이런 식으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저는 편의상 부채라고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자산의 차감 항목 그게 조금 더 정확한 말이다. 됐습니다. 문제 32번 7월 2일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회사 동원의 주식 100주를 한 주당 15,000원의 단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고 증권회사에 주식 매매 수수료 15,000원과 함께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뭡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이죠.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대변의 보통예금 기록하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산 취득할 때 생기는 수수료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딱 하나 예외적으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할 때만은 그거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 비용으로 떼내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생기는 수수료 비용은 우리 실기편 코드 입력할 때 800번대 코드와 900번대 코드가 동시에 검색될 때 8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에 대해서 똑같은 이름의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될 때 우리는 전산회계 2급 시험 칠 때 무조건 800번대 코드만 쓰면 되는데 딱 하나 이때만은 900번대 코드를 써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문제 33번 봅시다. 7월 3일 시장성 있는 단기 보유 목적의 한라무역 주식회사의 주식 장부가액 400만 원 요거를 42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당사 당좌 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이다. 그죠? 차변에 있던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돈 얼마 들었습니까? 들어온 돈을 차변에 기록합니다. 당좌 예금으로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당좌 예금 42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됩니다. 차액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 손익으로 기록하죠. 400만 원짜리 자산을 42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처분이익 20만 원이 생길 것이다.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 거래 판례 소액 결합 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문제 34번 보겠습니다.
거래처 학사문구에 10개월 후에 회수하기로 약정한 차입금 증서를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대여하여 주다. 돈 빌려주었다 이겁니다. 차변에 단기 대여금 200만 원 어디에 대한 거? 학사문구에 대한 거.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 거래처 관리할 거고요. 대변에 현금 200만 원 나간다 이겁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됩니다. 35번 볼까요? 예성산업에 10개월 동안 150만 원 연 이율 5%로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교부했다. 돈 빌려줬다 이 말이죠. 차변에 단기 대여금 150만 원, 대변에 수표 발행했으니까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1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아시겠죠?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당좌 수표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 예금을 기록한다. 문제 36번. 매출처 대동가구의 외상 매출금 500만 원을 8개월 후 상환 조건의 대여금으로 전환했답니다. 우리가 상품을 외상으로 팔아서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렇게 기록했는데 이제 돈 받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상대방 거래처에서 이거 그냥 대여금으로 바꿉시다 라고 요청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케이 했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차변에 있던 외상 매출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요. 대신 차변에 이제 이름이 바꿔진다 이겁니다. 자산 이름이 외상 매출금에서 뭘로? 단기 대여금으로 바뀐다 이거지.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름만 바뀌는 상황. 문제 37번. 거래처 성일문구에 대한 단기 대여금 500만 원과 이자 25만 원을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회수했답니다. 단기 대여금의 회수. 대변의 단기 대여금 500만 원 그리고 그 와중에 이자 발생한다 그죠? 이자 수익 25만 원 따라서 보통예금으로는 요거 두 개 합한 525만 원이 들어올 것이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수익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문제 38번. 7월 8일 상품 1,000만 원을 현정 상사에서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어떻게 됩니까? 계약금 줬다 이겁니다. 대변에 현금 100만 원 나갔고요. 요거를 선급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100만 원. 선급금도 받을 돈에 해당합니다. 지금 미리 100만 원 줬으니까 나중에 줄 돈에서는 좀 작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에 계약금 줬는지 당연히 관리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선급금 현정상사라고 거래처 관리. 문제 39번. 세운상사에서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이 중 매입 금액의 20%를 계약금 명목으로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상백만 원 곱하기 20% 얼마입니까? 60만 원이네요. 대변에 보통예금 60만 원, 차변에 선급금 60만 원 기록하면 되겠다. 문제 40번. 진미 상사에서 상품 100만 원을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먼저 지급했다.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당좌 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 기록한다면 그것만 차이가 있다. 문제 41번. 동일 상사에서 상품 340만 원을 매입하고 5월 11일에 지급했던 계약금 30만 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에서 송금했다. 자, 그러면 상품 샀으니까 차변에 상품 기록하고요. 340만 원. 그 다음에 돈 줘야 되는데 계약금 쪽으로 미리 준 게 있었다 이겁니다. 차변 쪽에 선급금 기록돼 있으니까 그거를 대변으로 기록해서 없애고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으로 준다. 선급금 기록 애당초 처음에 차변 쪽에 기록할 때 거래처 입력했으면 없앨 때도 기록을 해가지고 거래처 관리해야 되겠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분계 그죠? 그런데 이런 게 자주 출제되는 것 같습니다. 별표 하나 쳐 주십시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을 해보자면 대변의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차변의 자산의 증가 이렇게 보면 되겠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
말하는 저도 이제 지겹고 그죠? 듣는 여러분도 자칫하면 지겨울 수 있겠네. 그래서 제가 강조한 건 이렇습니다. 자, 지금부터 등장하는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딱 먼저 키를 잡고요. 거래, 팔월수, 결합관계 중에서 어떻게 해당한다? 뭐 그렇게 분석하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거래, 팔월수, 결합관계는 생략할게요. 지겨울까 봐. 42번 봅시다. 5월 12일에 매입 계약한 우리 상사에서 상품을 150만 원에 매입했답니다. 언제 매입했냐면 7월 12일에. 자, 계약금 15만 원을 차감한 대금 중 5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뭐 다소 복잡하게 등장을 시켰습니다만 우리가 틀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상품 150만 원짜리 샀다 이겁니다. 차변에 상품 150만 원, 대변에 계약금으로 준 거 있으니까 그건 먼저 없애야 되겠죠. 대변에 선급금 15만 원, 그리고 50만 원은 현금이니까 대변에 현금 50만 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은 계산하면 되겠죠. 150만 원 빼기 15만 원 빼기 50만 원 하면 85만 원 될 것입니다. 요거는 외상 매입금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문제 43번. 경북 지방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하여 일주일간 영업사원을 출장 보내면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역은 출장에서 돌아온 후 정산하기로 한다. 가지급금 묻는 문제다. 그죠? 대변에 현금 5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5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문제 44번. 사원 강은비 출장비로 현금 10만 원을 우선 계산하여 지급하고 출장비 사용 명세서를 받아 출장비를 정산하기로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대변에 현금 10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10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고요. 계산 뭐 요거는요. 이런 뜻이랍니다. 계략적으로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대충 이 말입니다. 대충 어림짐작해 가지고 출장 가는 사람한테 10만 원 주었다 이 뜻이고요. 자, 그리고 가지급금에 대해서 가지급금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은 아직 확정 안 되었지만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알 수 있어야 된다고 했죠. 강은비한테 주었다는 것을 당연히 회사는 기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던 43번 문제를 보면요. 똑같은 가지급금 문제인데 사원 명칭에 대해서 전혀 문제 언급 안 돼 있는 건 그때는 할 수 없이 그냥 거래처를 기록 못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실무에서는 가지급금 같은 게 있으면 당연히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산회계 2급 시험에서는요. 종종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가지급금 문제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 안 하는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제시되거나 모범정답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채점할 때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원칙은 거래처 입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거래처 입력 안 해도 정답으로 다 인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원칙대로 그냥 거래처를 딱딱 입력을 하자. 알 수만 있다면. 그리고요. 실계편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 겁니다. 자, 거래처를 입력해야 되는 계정 과목에 대해서 제가 딱딱 정리를 했는데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정리했던 게 잘 기억이 안 난다. 이 상황에서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고민스러우면 입력을 하면 됩니다. 회사 입장에서 거래처를 계속 계정 과목마다 관리하면 엄청 좋겠죠. 거래처를 관리 안 해도 되는 거라 하더라도 거래처 관리하면 더 좋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거래처를 입력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실기편 문제 풀 때 헷갈리면 그냥 입력해라. 입력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입력하더라도 감점 전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앞으로 거래처에 대해서 해답을 볼 때 한결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헷갈리면 입력하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석해 보았고 45번 봅시다. 7월 15일에 대한 지금 거래입니다. 자, 7월 1일에 직원 출장 갈 때 출장비에 쓰라고 대충 계산해서 어림짐작해서 15만 원을 주었었답니다. 7월 1일에 과거에. 자, 지금은 7월 15일입니다. 자, 지금 직원이 출장 갔다 오고 나서 영수증을 지금 보니까 교통비, 숙박비, 그 외의 경비 이런 식으로 영수증이 있더랍니다. 이걸 확인하고 보니까 준 돈은 15만 원인데 쓴 돈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
5만 원, 4만 원, 아이고 16만 5천 원이나 썼네. 더 많이 썼네. 그죠? 그러면 회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직원 개인 돈으로 15,000원 썼으니까 그거 회사가 추가로 준다 이겁니다. 그 거래를 말한다. 대변에 그러니까 차변에 있던 가지금을 대변에 적어서 없애고 마찬가지 이 문제도요. 직원 이름이 안 나와 있으니까 가지급금에 대해서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거래처 없이 대변에 가지급금 15만 원 기록하고 그 다음에 차변 쪽에는 출장 갔다 온 거에 대해서는 여비 교통비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거든요. 요 비용 계정 과목으로 16만 5천 원 기록하고 직원이 회사에서 받은 돈보다 더 많이 썼으니까 15,000원만큼은 회사가 추가로 준다 이겁니다. 이렇게 회계 처리하자. 문제 46번 볼까요? 7월 16일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영업부 직원 김성실로부터 7월 3일에 지급했던 금액 60만 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지출 증명 서류를 받고 즉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고 차이 나는 금액은 현금으로 다시 돌려받았답니다. 자, 회사에서 주었던 거는 60만 원인데 출장 가서 쓴 금액 얼마입니까? 9만 원과 18만 원 합해 보면요. 27만 원밖에 안 썼네. 그러면 차이 나는 33만 원은 다시 회사가 돌려받아야 되겠죠. 대변에 가지급금 60만 원 기록하고요. 차변에 여비교통비 27만 원 그리고 현금으로 33만 원을 돌려받는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누구한테 주었는지 김성실이라고 딱 제시되어 있으니까 차변에 기록할 때도 김성실이라고 그렇지 기록했을 것이고 대변에 없을 때도 당연히 거래처를 기록하면 될 것이다 이겁니다. 문제 47번 볼게요. 현금 시제를 확인한 결과 실제 잔액이 장부 잔액보다 11만 원이 많은 것을 발견했으나 그 차액에 대해서는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답니다. 어떻게 됩니까? 자, 일단 금고에 보니까 장부 있는 금액보다 실제 금액이 더 많다 이겁니다. 얼마가? 11만 원. 그러면 장부 금액을 실제 금고 있는 상황에 맞춰 가지고 고쳐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경제적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장부가. 그래서 차변에 현금 11만 원 기록하고요.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시 계정 항목 쓴다고 했습니다. 그때 쓰는 게 뭐라고요? 현금 과부죠.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문제 48번. 현금 잔고를 확인한 결과 장부 잔액보다 현금 잔고가 10만 원이 더 적은 것을 확인하였으나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이번에는 요 앞의 문제와 반대 상황이다. 그죠? 장부 금액보다 금고 있는 게 금액이 더 좀 작다 이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부에 있는 현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 10만 원 기록하고 반대편 차변 쪽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으로 우선 기록해 놓아야 되겠다. 문제 49번. 기말 결산 시 현금 과부족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는 7월 19일 발생 현금 부족액 3만 원의 사용처를 알 수 없어서 잡손실로 처리했답니다. 7월 19일에 현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실제 금고 있는 현금이 장부 있는 금액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그러면 7월 19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적었겠죠. 장부 금액을 현실에 맞추어서 좀 맞춰줘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 임시 계정 과목인 현금 과부족으로 뭔가를 처리해놨다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12월 31일까지 원인을 못 받겠으니까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대변에 적어야 되겠죠. 없애고 할 수 없이 뭐 회사는 그냥 돈 잊어버렸었던 겁니다. 기분 나쁘죠? 잡손실이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더라. 이렇게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자, 문항수가 조금 다소 많았는데요. 이와 같이 제1절 당좌 자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유형을 다 분석해가지고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다뤄봤던 스타일만 다 신속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연습해 둔다면 문제 아주 손쉽게 풀고 점수 딸 수 있을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